안녕하세요. 꿀잠 자게 하는 여자 오드아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눔의 행복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좋은 책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에겐 슬기로운 향기가 납니다. 모두 소중한 아이들. 황희정성의 집에 한 친구가 찾아왔다. 곧 술상이 들어왔다. 술상에는 빈대떡과 인절미 등 안주들이 수북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잠시 후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어린아이 셋이 조르르 들어왔다. 아이들은 술상 주변에 쭉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먹어도 되지요? 황희정성이 아직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저마다 빈대떡이며 인절미를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다. 황희정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빙긋 웃을 뿐이었다. 아이들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친구는 황희정성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아이들이 대감의 손자들이군요. 아이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가자 황희정성은 비로소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모슴과 하인의 아이들일세. 친구는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하인의 아이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는데? 그러자 황희정성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닐세. 내 손자나 하인의 아이들이나 똑같이 귀한 것일세. 모두 하늘이 내린 사람이지 않는가. 친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훌륭하게 사는 법. 왕이 훌륭한 학자를 궁궐로 불렀다. 왕은 학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하게 사는 겁니까? 훌륭한 학자가 대답했다.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는 겁니다. 왕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건 다 아는 쉬운 거지 않는가. 훌륭한 학자도 웃었다.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거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실제로 지키기는 힘든 거랍니다. 태자의 슬기로움. 중국에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원임금은 그 아들인 태자를 몹시 귀여워하였다. 태자는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이 태자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태자는 어른들도 미처 따르지 못할 만큼 특이한 생각으로 어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상당히 박식한 신하들도 태자 앞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어느 날 멀리 장안에서 도읍인 남경까지 벼슬아치가 찾아왔다. 이때 원임금이 태자에게 물었다. 태자는 대답해 보아라. 이곳 남경에서 장안이 멀겠느냐, 아니면 저 태양이 멀겠느냐. 물론 원임금은 어린 아들을 시험해 보고자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태자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폐하, 그야 당연히 태양이 멀지요. 어째서 그러한고? 원임금은 다시 물었다. 장안에서 사람이 온 적은 있지만 아직 저 태양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태자의 대답을 듣고 부왕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원임금은 중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그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태자를 불러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태자의 영특함을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태자는 대답해 보아라. 저 태양과 장안 중 어느 쪽이 더 가깝겠느냐? 태자는 곧 대답하였다. 폐하, 태양이 더 가깝습니다. 원임금은 깜짝 놀랐다. 지난번의 대답과 반대였기 때문이었다. 어찌하여 그런고? 그 전에 한 대답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자 태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은 볼 수가 있지만 장안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원임금은 그제서야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하들도 모두 태자의 슬기를 높이 칭찬했다. 죽은 당나귀의 가르침.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사냥한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나누기 시작했다. 여우가 말했다. 사자님이 먹이를 나눠주세요. 그러자 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당나귀, 내가 나누어 보아라. 당나귀는 먹이를 나누기 시작했다. 똑같이 셋수로 나눈 뒤에 당나귀가 말했다. 이제 마음대로 고르세요. 사자는 입을 비쭉 내밀며 못마땅해 했다. 이놈아, 이게 나눈 거냐? 사자는 하가 치밀어 당나귀를 물어 죽여버리고 말았다. 화가 풀리지 않은지 사자는 계속 씩씩거렸다.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었다.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나눠 보아라. 여우는 벌벌 떨며 먹이들을 한 곳에 잔뜩 쌓아놓고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만 자기 앞에 놓았다. 다 나누었습니다. 사자님이 힘도 세고 사냥도 많이 했으니까 제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 토끼 한 마리면 족합니다. 굽신거리며 여우가 그렇게 말했다. 사자는 흡족하게 웃으며 여우에게 물었다. 넌 현명하구나. 그런데 누가 너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 여우는 희쭉 웃으며 말했다. 죽은 당나귀가 가르쳐 주었지요. 오성의 감나무. 오성 이항복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오성의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가 모두 옆집으로 휘어져 있어 오성은 맛있는 감을 하나도 따먹을 수가 없었다. 옆집에서는 자기 집으로 넘어온 가지니까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었다. 그래서 오성은 불쑥 옆집으로 쳐들어갔다. 옆집 주인은 오성의 아버지보다 벼슬이 높은 권대감이었다. 옆집으로 쳐들어간 오성은 권대감의 방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주먹으로 문 창호지를 뻥 뚫었다. 오성의 손이 방 안으로 쑥 들어갔다. 웬 놈이냐. 권대감의 우렁찬 꾸짖음이 들렸다. 오성은 당당하게 말했다. 옆집 사는 오성입니다. 이참판의 아들 오성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교양 있는 양반집 아들이 그게 무슨 짓이냐. 나으리, 지금 방 안으로 들어간 손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내 손이 아니냐. 어째서 제 손입니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 있더라도 내 팔에서 달린 손이니 내 손이지. 틀림없이 제 손이지요. 틀림없이 내 손이다. 대감님, 그럼 저 담으로 넘어온 감나무 가지는 누구네 것입니까? 그제서야 권대감은 오성의 깨에 걸려든 걸 알았다. 그러나 권대감도 훌륭한 어른이라 오성이 믿기보다는 대견스럽게 생각되었다.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래, 그건 너희 집 감나무니까 가지도 너희 집 것이지. 그런데 왜 감을 못 따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하인들이 그런 모양이구나. 이 집 하인은 대감님의 손발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인의 잘못으로만 미루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졌다. 권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오성을 불러들였다. 큰 인물이 될 녀석이로다. 권대감은 오성을 아들인 양 덥석 끌어안았다.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이솝이 멋섬으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주인이 짐을 잔뜩 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는데 일꾼들은 저마다 가벼운 걸 들고 가려고 꾀를 부렸다. 그런데 이솝은 자신 있게 가장 큰 짐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여행할 때 먹을 식량이었다. 일꾼들은 이솝을 놀려 먹었다. 바보 같은 친구로군. 가장 무거운 짐을 들다니 말이야. 그러나 이솝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마침내 길을 떠났다. 길은 멀고 험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식량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여러 날이 또 지났다. 식량은 거의 다 줄어 이솝의 짐은 아주 작아졌다. 그러나 다른 일꾼들의 짐은 여전히 처음과 같았다. 그제서야 일꾼들은 이솝의 현명함에 깊이 감탄했다. 역시 이솝은 뭔가 다르단 말이야. 소년 이발사의 지혜. 스위스의 한 시골에 작은 이발소가 있었다. 이발소에는 늙은 이발사와 소년 이발사가 살고 있었다. 소년 이발사는 12살의 어린 꼬마였다. 하루는 이 이발소에 무지막지하게 덩치가 큰 건달이 찾아왔다. 건달은 험상궂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목소리로 마구 욕을 하기도 했다. 건달은 의자에 앉아 대뜸 늙은 이발사에게 외쳤다. 이리 와서 면도를 해다오. 이발사는 굽신거리며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건달의 수염을 깎으려 했다. 그러자 건달이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 살갗을 조금도 베지 않고 수염을 깎아준다면 그마 10잎을 주겠다. 그러나 살갗에 조그만 상처라도 낸다면 너를 죽이겠다. 건달의 말에 늙은 이발사는 면도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다. 이발사는 벌벌 떨고 있었다. 건달은 자기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듯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늙은 이발사는 구석으로 물러나 한숨을 푹 쉬었다. 이젠 꼼짝없이 저 건달한테 맞아 죽겠구나. 이발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곁에서 있던 소년 이발사가 웃으며 그 험상궂은 건달에게로 갔다. 좋아요. 제가 면도를 해드리지요. 건달은 소년을 돌아보았다. 어린 녀석이 겁도 없구나. 나는 어린 녀석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안 된다. 그러나 소년은 묵묵하게 건달의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소년은 늘상 하듯이 편하게 면도를 해 나갔다. 이리저리 칼을 놀려 시원시원하게 수염을 깎아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마침내 상처 하나 내지 않고 건달의 수염을 깨끗이 밀었다. 다 깎고 난 소년은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건달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할 수 없이 소년에게 그마 10개를 주었다. 건달이 입을 비축거리며 소년에게 물었다. 내 얼굴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 나는 정말로 너를 해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겁도 없이 면도를 하겠다고 덤볐느냐? 내가 무섭지 않느냐? 그러자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만일 아저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다면 아저씨가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면도칼로 아저씨를 먼저 해치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건달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이발소에 가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 현명한 어릿광대. 임금님이 한 필의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무척 사랑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말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이 말이 죽었다는 소리를 맨 먼저 내게 알리는 재수 없는 놈은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 그만큼 임금님은 말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병이 들어 진짜로 죽고 말았다. 큰일이었다. 누구 한 사람 그 말이 죽었다는 말을 임금님에게 알리지 못했다. 겁나고 두려워서 서로 미루었고 혹시나 자기가 재수없게 걸릴까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궁궐에 사는 현명한 어릿광대가 자신이 그걸 임금님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어릿광대는 곧 임금님께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 이 일을 어쩝니까? 임금님 말이, 가엾은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말이
어쩌면 좋습니까? 임금님 앞에 나선 어릿광대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삼키고 꺼냈다 삼키고 하면서 답답하게 굴었다. 그러자 임금님은 어릿광대의 그 답답한 수작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뭐가 어쨌다는 거야? 똑똑히 말해. 그래서 말이 죽었어? 죽은 거야? 어릿광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놈, 너 잘 걸렸다. 내 놈이 그 나쁜 소식을 알렸겠다. 그러자 어릿광대는 한층 더 슬픈 낯빛을 하며 말했다. 임금님, 나쁜 소식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대묻자 어릿광대가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요. 임금님께서는 자신의 목을 매다셔야 되겠사옵니다. 말이 죽었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건 임금님이시니까요. 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사랑하는 말이 죽어서 견딜 수가 없어 슬픈 데다가 어릿광대의 뻔뻔한 수작에 몹시 화가 났지만 어릿광대의 슬기를 칭찬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임금님은 어릿광대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릿광대야, 너는 참 현명하니 여기서 어릿광대나 할 녀석이 아니다. 어디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임금님은 어릿광대의 슬기를 생각하며 웃다가 또 말이 죽은 걸 떠올리곤 슬픔에 잠겼다. 이사 가는 날 종달새들이 보리밭에 둥우리를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보리가 제법 익어 곧 거둘 날이 가까워졌다. 곧 이사할 날이 가까워진 것이다. 그래서 어미 종달새는 보리밭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어미 종달새는 둥우리 밖으로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마다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밭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내가 밖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말해 주렴. 어느 날 어미 종달새가 밖에서 돌아오자 새끼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밭주인이 말하길 보리가 잘 익었으니 이웃들을 불러다 빨리 배야겠다고 했어요. 그럼 아직 괜찮겠구나. 어미 종달새는 태연히 그렇게 말했다. 다음 날 어미 종달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다시 새끼들이 밭주인의 말을 전했다. 밭주인이 말하길 보리가 너무 익었구나. 이웃만 믿다가는 안 되겠으니 친척집에 연락을 해 도와달라고 해야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럼 아직은 염려 없겠구나. 어미 종달새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러자 새끼들이 오히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보리가 너무 익었다고 했으니 금방 배로 올 텐데 얼른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아니다, 아직 괜찮아. 다시 며칠이 지났다. 그날도 어미 종달새는 먹이를 구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새끼들은 다시 밭주인이 밭에 나왔다가 한 말을 어미 종달새에게 전했다. 밭주인이 이번엔 큰일이군.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직접 배워야겠군 하고 말했어요. 어미 종달새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말했다. 그래, 이젠 정말 이사 갈 때가 되었구나. 남의 손을 믿지 않고 직접 보리를 베려는 걸 보니 자, 이사 갈 준비를 하자. 성과 악. 아주 오랜 옛날 큰 물난리가 있었다. 지구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커다란 배 한 척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었다. 목숨이 있는 생물들은 모두 그 배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각 생물마다 한 상씩만 탈 수 있었다. 비둘기 한 상, 호랑이 한 상, 지렁이 한 상. 모든 생물들이 한 상씩 배에 올라탔다. 배는 곧 떠나려 하였다. 그런데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숲에서 선이 소리를 지르며 배로 뛰어왔다. 제발 저도 태워주세요. 그러자 배의 선장이 말했다. 이 배는 한 상을 이룬 것만 태워줄 수 있는 배요. 가서 당신의 짝을 데려오시지요. 선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자기 짝을 데려왔다. 선의 짝은 악이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함께 배를 탈 수 있었다. 그 뒤로 세상에는 선이 있는 곳에 악도 있게 되었다. 합주기가 된 늑대. 풀밭에서 당나귀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때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 당나귀에게 다가왔다. 당나귀는 깜짝 놀랐으나 이미 달아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그래서 당나귀는 꾀를 한 가지 생각해냈다. 당나귀는 갑자기 뒷발을 저는 징용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늑대가 물었다. 당나귀야, 다리를 왜 그렇게 쩔뚝거리지? 당나귀는 더욱 뒷발을 절며 거짓말을 꾸며댔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다가 발바닥에 큰 가시가 박혔답니다. 아이고 아파. 그래? 참 안됐군.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그땐 아픈 것도 없어질 테니까. 늑대는 그렇게 말하며 군침을 흘렸다. 그러자 당나귀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저를 잡아먹어도 좋지만 혹시 늑대님의 목에 그 큰 탱자나무 가시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 뒷발의 가시를 빼는 다음에 저를 잡아먹도록 하세요. 그렇군. 내 말이 맞아. 자, 어디 뒷발을 한번 보자. 늑대는 당나귀 뒷발을 붙들고 가시를 뽑으려 했다. 그때였다. 당나귀는 힘껏 뒷발질을 해서 늑대의 주둥이를 걷어찼다. 늑대는 저만큼 날아가다가 땅바닥에 풀썩 쑤시어 박혔다. 이빨이 모두 부러져 합주기처럼 된 늑대는 그제서야 당나귀에게 속은 걸 알았다. 방 안에서 나오기.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의 슬기를 알아보려고 이런 문제를 냈다. 너희들 중에 방 안에 앉아 있는 나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아라. 성공한다면 상을 주겠다. 그러나 억지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머리를 사매고
어떻게 하면 훈장님을 밖으로 나가게 할까 연구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때 한 소년이 갑자기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방 안에 계신 훈장님을 방 밖으로 나오시게 하기는 어렵지만 거꾸로 방 밖에 계시는 훈장님을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그러자 훈장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에이, 이 녀석아,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가나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나 똑같이 뭐가 식은 죽 먹기냐?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훈장님은 껄껄 웃으며 아무 생각 없이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방 밖에 앉아있던 소년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훈장님, 제게 상을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훈장님께서는 방 밖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아니, 그런가? 훈장님은 다시 껄껄 웃으시며 소년의 슬기를 칭찬했다. 물론 약속한 상도 주었다. 사랑이 담긴 유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아들이 도시로 공부하러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과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유서를 썼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노예 한 사람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것과 다만 그 가운데 아들이 바라는 것 하나만을 주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곧 죽었다. 그러자 노예는 자기의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유서를 전했다. 아들은 몹시 놀랍고 슬펐다. 장례가 끝나자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친구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상한 일이야. 이 유서를 보게. 어째서 아버지가 내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는 친구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상한 일이야. 이 유서를 보게. 어째서 아버지가 내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자 친구는 유서를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천만에, 자네 아버님은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네. 게다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어. 이 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나. 아들은 친구의 말이 의아스러웠다. 그러나 친구는 여전히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했다. 자네도 아버님처럼 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네. 아버님은 당신이 돌아오 가실 때 아들이 곁에 없으니까 혹시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써버리거나 당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겠다는 걸세.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기뻐서 서둘러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간수해 둘 것이 아닌가. 그러자 아들은 친구에게 물었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네 아버님보다 역시 지혜가 모자라는구만.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걸 모르나? 자네 아버님은 자네가 바라는 것 하나만을 자네에게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자넨 그 노예만 소유하면 되네. 이 얼마나 현명한 생각이신가. 친구의 말에 그제서야 겨우 깨달은 아들은 자넨 참 슬기로운 친구야. 아들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도둑놈과 장난꾸러기. 한 나무꾼이 아끼는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무꾼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나무꾼은 도끼를 누가 훔쳐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가만 보니 옆집 장난꾸러기 소년이 의심스러웠다. 그렇게 소년을 의심하고 나니까 소년이 하는 행동이 모두 도둑놈 같아 보였다. 나무꾼은 단서를 잡으려고 늘 소년을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우연히 자기 집 창고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 구석에 박혀있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인해 소년에게 가졌던 의심이 싹 풀렸다. 의심이 풀리고 나니까 이젠 소년이 하는 행동이 모두 귀엽고 착해 보였다. 확실해. 저 소년은 역시 귀여운 장난꾸러기일 뿐이야.